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단 몇 초, 단 하나의 문장, 혹은 아무 말도 없는 그 침묵 하나로도 충분하다. 누군가는 실수라고 말하겠지.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불러왔는지 지금부터 들려주겠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마치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버린 한 남자의 문 앞에 운명이 노크하는 듯이 한도윤은 룸미러를 조정했다. 꼭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더는 호텔 입구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강남 가넷 스위트 호텔 건너편 도로에 차를 세운 채 정확히 36분째 움직이지 않았다. 5층의 두꺼운 커튼 너머로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555호, 그가 예약하지 않은 방, 그리고 아내가 그가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방. 그는 한때 두 번째 기회란 것을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3주 전 아내 유세진이 샤워하는 사이 떨리는 손끝으로 그녀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던 그 순간 산산이 무너졌다. 처음 본 건 하트 이모티콘, 그 다음은 메시지. 내일도 같은 방이야, 자기야. 내 맛이 그리워. 그는 더 이상 읽지 않았다. 아니,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 내 살 차이로 결혼한 아내. 한때 맨발로 부엌을 돌며 영원이라는 말을 속삭이던 그 여자. 그녀는 거의 1년간 다른 남자와 함께였고 그 시간 내내 가족을 꿈꾸는 척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촉이 썩은 채 겉만 말끔하게 칠해진 페인트처럼 썩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진실을 밝혀내는 시간이 아니었다. 불태우는 시간이었다. 도윤은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기이하게도 그 순간 빗소리가 멈췄다. 마치 우주 전체가 숨을 멈춘 듯. 호텔 로비 안 프런트 직원이 시선을 들었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다. 그의 손끝은 차가운 날씨 때문이 아니라 참고 눌러온 감정으로 인해 마비된 듯했다. 그는 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심장은 관 속의 북소리처럼 울렸다. 복도 한켠엔 방치된 청소 수레가 있었고 555호 문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노크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의 웃음소리가 깨진 유리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비단 가운을 걸친 채 젖은 머리카락이 목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키가 크고 날렵한 남자가 와인 잔을 들고 있었다. 머리는 정리되지 않은 채 막 사랑을 나눈 흔적이 묻어 있었고 그의 입꼬리는 도윤이 신혼여행에서 거울 속 자신에게서 봤던 바로 그 미소였다. 세진아, 도윤이 부드럽게 그러나 속을 파고드는 벨벳 칼날처럼 말했다. 내가 까베르네를 좋아하는 줄은 몰랐네. 와인 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침묵이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 남자 서지우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얼어붙었다. 당신 베를린에 있는 줄 알았잖아.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게 말했었는데 거짓말이었지. 도윤이 대답했다. 그는 그녀의 몸을 지나 폭풍처럼 스쳐갔다. 익숙하잖아. 이런 거. 지훈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도윤은 손가락 하나만 들었다. 말하지 마. 그는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한때 함께 딸을 키울 상상을 하던 여자. 나는 너에게 전부를 줬어. 그가 낮게 속삭였다. 세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도윤아,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 아니, 전부였어. 그가 처음으로 날카롭게 받아쳤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차가운 침묵을 뚫고 솟구쳤다. 이제 알게 될 거야. 배신당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고 조용히 내 인생을 하나씩 천천히 해체해 나갈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는 그녀가 다시 울기 전에 등을 돌렸다. 이젠 그녀의 눈물이 더 이상 아무 감정도 일으키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내려가며 층마다 조용한 딩 소리만 울렸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는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살과 뼛속에 잠들어 있던 폭풍이. 이 모든 건 몇 주 전부터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다. 오늘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복수라는 이름의 거대한 해일. 그 첫 번째 잔물결. 3년 전 그들은 초고층 건물 설계 프로젝트에서 처음 만났다. 세진은 프로젝트 관리 담당자로 예리한 지성과 회의장의 분노를 잠재우는 침착한 목소리를 지닌 사람이었다. 도윤은 구조 엔지니어 팀의 리더였고
감정마저 도면처럼 분석하는 차가운 정밀함을 가진 남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피부 밑으로 파고들었다. 그녀가 웃을 때면 회의실 전체의 공기가 부드러워졌다. 도윤은 믿었다. 그녀는 자신을 보는 줄 알았다. 월급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을. 그들은 빠르게 결혼했고 분당에 작은 단독주택을 샀다. 세진은 결혼 6개월 후 일을 그만두며 가족을 이루는데 전념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윤은 그녀를 지지했고 돈을 벌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을 따뜻한 색으로 꾸미며 아들을 낳고 싶다 했고 앞으로 키울 반려견 이름은 벤틀리라고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그녀는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해냈다. 너무 완벽하게. 그리고 지금 희망조차 꺼져가는 가로등 아래에 선 도윤은 그 모든 게 단지 연기였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을 연극처럼 외워왔고 도윤은 맨 앞줄에 앉아 그 연기에 박수를 보내며 그 아래 숨겨진 독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는 신뢰할 수 없는 도시를 내려다보는 차갑고 무미건조한 전셋집 안. 도윤은 서류들을 다시 펼쳐보았다. 차민석, 그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 모든 걸 넘겨줬다. 세진과 지훈이 함께 있는 사진들, 그가 손수 지은 제주도 별장 근처에서 입 맞추는 모습, 도윤의 차를 세진이 몰고 가서 두 사람의 스파 여행에 사용한 영수증 내역, 번호폰의 메시지 스크린샷, 자동차 블루투스에 우연히 남겨진 음성 녹음. 도윤은 울지도 분노에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는 작업을 시작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이건 더 이상 상처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전쟁이었다. 서지훈, 38세, 두 아이를 둔 이혼남, 망해가는 사이버 보안 기업의 부사장, 서울 외곽 하월계의 거주.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건 그가 도윤의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다는 것. 세진은 단순히 외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의 턱시도를 빌려간 남자와 지금은 자신의 아내가 되어 있는 여자로 함께했던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동창회 바비큐 파티에서 시작되었다. 그때 도윤은 해외 컨퍼런스에서 키노트 연설을 하느라 부재 중이었고 세진은 두통이 심하다는 핑계를 대며 집에 남았다. 그녀는 두통 같은 건 없었다. 있던 건 은폐와 기만. 도윤은 모든 자산을 정리해 주식, 채권, 부동산까지 여동생 명의의 신탁 계좌로 이전. 하지만 분노로 하지 않는다. 서지훈이 몸담은 회사엔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미 도윤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파헤치고 있었다. 그는 소리칠 생각이 없었다. 그녀가 바랄 것이다. 차라리 아무 말도 듣지 못하게 해달라고. 세진은 몰랐다. 도윤이 이미 세 걸음 앞서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여전히 눈물 범벅된 얼굴과 떨리는 사과 한마디면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몰랐다. 건축가의 인생을 부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는 다시 짓는다. 더 강하게, 더 날카롭게. 이번엔 미래가 아니라 그녀의 파멸을 설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의 몰락도 함께였다. 도윤은 이제 사람들을 도면을 보듯 분석했다. 균열을 찾기 위해, 무너질 조짐을 알아채기 위해. 그가 처음 세진의 이탈을 감지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휴대폰을 주방 위에 두지 않았다. 그의 폰을 들고 요리법을 검색하는 일도 사라졌다. 그녀의 웃음은 따뜻함이 아닌 배운 대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그가 입을 맞추면 그녀는 피했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스스로 다가왔다. 식당 예약, 겨울 외투, 사촌 언니를 만나러 가고 싶다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거짓말. 세 번째 임신 테스트에서 실패했다고 울던 그날, 도윤은 그녀를 품에 안고 타이밍이 문제겠지, 신이 때를 정해줄 거야, 그렇게 속삭였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는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계획적 피임약. 그 처방전을 그는 글로브박스 깊숙이에서 발견했다. 그건 잔인했고 의도적이었으며 계산되어 있었다. 호텔에서 마주한 지 일주일 후, 도윤은 결혼반지를 끼지 않은 눈빛 날카로운 여인과 마주 앉았다. 아내의 외도, 그건 진짜 이야기가 아니에요. 코리아 타임즈의 베테랑 김지우 기자, 기업 비리 보도로 유명한 탐사 매체 소속이었다.
문제는 서지훈 씨의 회사가 암호화된 가상자산으로 돈 세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걸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요. 도윤은 말하며 조용히 자료 폴더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나는 그가 무너지는 걸 원합니다. 필요한 건 그곳을 비추는 손전등뿐이에요. 폴더 안엔 수개월간의 디지털 흔적이 담겨 있었다. 암호화된 서버 로그, 유령 계좌 간 자금 이동 내역, 그가 도움을 받아 모은 화이트 해커의 추적 자료. 지우는 휘파람을 작게 불며 폴더를 넘겼다. 이걸 기사로 내면 그 사람은 사라질 겁니다. 당신 앞에 다시는 안 나타날 거예요. 도윤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좋네요. 한편 유세진의 집안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가족에게서 버림받았다. 고함도 문을 쾅 닫는 소리도 없었다. 그저 침묵으로.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때 그녀의 품위 있는 인생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녀에게 조용히 수표 한 장을 내밀었다. 150만 원. 열기가 식을 때까진 좀 떨어져 있어라. 무슨 열기? 이미 동네 사람들 모두 알고 있었다. 서지연, 배신당한 아내. 그녀는 익명으로 SNS에 장문의 공개글을 올렸다.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금방 조각을 맞췄다. 이후 올라온 한 장의 사진. 세진이 지훈의 무릎 위에 앉아 찍힌 사진. 타임스탬프가 선명히 남아있고 캡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충성.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른다. 세진의 친구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가 한때 인연으로 들어갔던 건축사무소 도윤이 인맥을 동원해 문을 열어준 곳 역시 그녀의 복직 제안을 처여했다. 그녀는 마치 방사능 오염원처럼 접촉만으로도 위험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세진은 단지 절망적인 상태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분노했다. 그 모든 걸 훔쳐놓고 그걸 잃은 자신이 피해자인 양 착각하는 뒤틀린 분노. 스스로가 가엾다고 믿고 싶어하는 왜곡된 분노. 그로부터 3일 뒤 서지훈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날아든 건 인사팀 이메일이었다. 내부 감사 진행 중으로 인해 즉시 무급휴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변호사의 전화였다. 다음 주 월요일에 나갈 기사에 대해 언론사에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내용은 돈 세탁 관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 도착한 두툼한 서류 봉투. 그 안엔 호텔 영수증, 번호폰 메시지, 세진과 함께 찍힌 사진들이 복사되어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단 2단어만 마지막 장에 인쇄되어 있었다. 도윤은 알고 있다. 지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심장이 귀에서 뛰는 것처럼 울렸다. 그는 세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지만 역시 아무 응답도 없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지우는 슬쩍 여행 가방을 챙기고 휴대기기들을 공장 초기화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도윤이 얼마나 철저하게 움직였는지를. 그는 단지 언론에만 제보한 게 아니었다. 지훈을 국세청에 정식으로 고발한 상태였다. 한편 세진은 서울 외곽의 좁은 원룸에 혼자 앉아 금이 간 일회용 용기에 담긴 찬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도윤을 본 지는 2주가 넘었다. 전화는 여전히 울리기만 하고 결국 피 소리와 함께 침묵만이 응답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를 보냈다. 도윤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줘. 넌 항상 강한 사람이었잖아. 제발 그냥 한마디만 해줘. 하지만 화면은 차갑기만 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몸을 웅크린 채 참을 수 없는 흐느낌 속에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도윤은 더 이상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살아가느라 바빴다. 그는 더 작고 소박한 집으로 이사했지만 그곳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거짓이 물들지 않은 벽, 배신의 기척이 없는 공기. 그는 주말마다 청소년 건축 멘토링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자신처럼 눈을 반짝이며 설계도를 들여다보는 아이들과 함께 순수하고 정직하며 무언가를 갈망하는 아이들. 도윤은 세진 편에 섰던 옛 지인들과도 완전히 연을 끊었다.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방관했던 사람들. 그는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직접 요리를 해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무엇보다 이젠 배신에 찢겨 깨어나는 악몽 없이
잠들 수 있게 되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꿈을 대신 지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설계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도윤의 메일함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 오늘 서점에서 당신을 봤어요. 내용은 이랬다. 당신, 행복해 보였어요. 좋은 일이겠죠. 그 여자, 바리스타 같았는데 그녀가 진짜이길 바래요. 나처럼 당신을 망가뜨리지 않기를. 지우는 사라졌어요.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저를 차단했어요. 부모님도 제 전화를 안 받아요. 답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그 말만 전하고 싶었어요. 도윤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다. 무려 10분 동안. 그리고 아카이브로 옮겼다. 그녀는 더 이상 답장을 받을 자격조차 없었다. 복수의 다음 단계는 더 이상 그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그녀를 한때 자신을 무너뜨렸다고 착각했던 남자의 기억 속에서 지워내는 것. 도윤은 세진의 이메일에 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침묵은 증오보다 더 큰 소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3일 뒤 도윤이 야간 강사로 출강 중인 지역 커뮤니티 대학의 안내데스크에 세진의 필체로 쓴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접수 데스크 직원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그 편지를 도윤에게 건넸다. 그는 교직원 휴게실에서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한 글자씩 눌러 쓴 손글씨. 첫 춤췄던 밤 기억나. 당신은 날 마치 깨질 것처럼 안아줬지. 유산한 줄 알고 밤새 울던 날. 내 옆에서 말없이 버텨줬던 것도 기억나. 우린 괜찮을 거야. 사랑이 다 고쳐줄 거야. 그렇게 속삭여줬던 당신.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걸 망쳤어. 당신은 그런 일 겪을 사람이 아니었어. 난 외로웠고 지우는 날 봐줬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었어. 그의 아내가 떠나자마자 그는 도망쳤어. 그의 아이들도 날 외면했고 난 직업도 친구도 가족도 다 잃었어. 용서받을 자격은 없다는 거 알아. 그저 당신만은 날 진심으로 사랑해줬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만 남기고 싶었어.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영원히 당신이 세진. 도윤은 편지를 조용히 접어 쓰레기통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서지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도윤 준비됐어. 지연부를 지필 시간이네. 서지연은 단지 바이럴 포스트 하나로 끝내지 않았다. 그녀는 핵폭탄을 준비해온 사람이었다. 도윤이 제공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익명 블로그 시리즈를 시작했다. 제목은 충성과 거짓말. 배신당한 아내가 다시 태어나기까지라는 부제로 연재되기 시작했다. 스크린샷, 카드 내역, 음성 메시지. 그리고 세진이 어떻게 도윤의 신용을 이용해 바람을 피웠는지 그 모든 걸 고스란히 담았다. 이 블로그는 순식간에 정서적 학대와 금전적 배신 그리고 나르시시즘 고발 커뮤니티에서 회자되었고 일주일 만에 국내 주요 언론사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팟캐스트 인터뷰까지 이어졌다. 서지연은 품위를 지키면서도 한 문장도 흐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걸 불륜이라 부르지만 그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도둑질이었고 기만이었고 사랑을 믿는 마음 자체를 죽여버리는 종류의 배신이었어요. 인터뷰에는 도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알아보는 사람들은 다 알았다. 그리고 지훈, 해고당했다. 보도자료 하나 없이, 사내 공지 한 줄도 없이 조용히 교체되었다. 국세청의 감사는 본격화되었고 서지연은 법무법인을 통해 양육 포기, 정서적 피해, 그리고 과거의 재정적 악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우는 보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다. 그의 얼굴은 인터넷 탐사 기사들의 치명적인 발언들과 함께 실렸다. 호텔 포인트를 무기처럼 썼다. 회사 워크숍에 내 여자 데려가 볼까 장난치듯 말하곤 했지. 도윤은 그 기사를 하나하나 읽으며 작게 웃었다. 이건 창피, 주기가 목적이 아니었다. 정밀하게 설계된 정의 시연이었다. 그 사이 세진은 서울 중랑구 한 빨래방 뒤편에 좁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는 중고였고 그녀는 콜센터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한때 그녀와 브런치를 즐기던 친구들은 그녀를 스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마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녀를 보고 한 친구는 길을 건너 피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다. 그녀가 새롭게 만남을 시도한 남자들마다 검색창에 그녀의 이름을 입력했다. 그들은 모두 그 블로그를 찾아냈다. 심지어 다른 이름을 써도 그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블로그는 이제 그녀의 배신을 증명하는 영구적 비석이었다.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문신. 세진은 서지연에게 이메일을 보내 그 블로그를 내려줄 수 없겠냐고 부탁했다. 지연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윤은 그는 지금 자신의 새 삶의 씨앗을 뿌리느라 바빴다. 미네인 카페에서 일하는 그 바리스타는 웃음은 부드러웠고 신념은 단단했다. 그녀는 세진과는 전혀 달랐다. 지위나 학벌, SNS에 올릴 만한 브런치 사진 따위엔 관심도 없었다. 혜인은 집자말 풀이를 좋아했고 유기묘를 돌보며 목요일 아침엔 라벤더 스콘 하나를 들고 와 조용히 말했다. 어제 많이 지쳐 보였어요. 이거 드세요.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다. 자신이 조건 없이 입맞춤 받은 적이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걸. 세진 이후로 한 번도 없었다. 둘은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아직은. 하지만 그들 사이의 침묵은 춥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정직했고 안심이 되었다.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배신보다 더 무서웠다. 진짜 감정에 다시 노출되는 것. 며칠 뒤 도윤은 변호사 박소연과 마지막으로 만났다. 명예훼손 역고 소장 준비됐습니다. 그녀가 아직 공개적으로 무슨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도윤이 말했다. 아직은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혹시라도 왜곡하거나 공격해 오면 법적으로 완벽히 대응할 수 있어요. 도윤은 살짝 웃었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다. 나는 소송이 목적이 아니에요. 소연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닌가요? 아니요. 나는 그녀를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지우고 싶어요. 한때 그녀를 칭찬하던 사람들의 입에 그녀의 이름이 썩은 맛처럼 느껴지도록. 소연은 조용히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렇다면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이 이긴 거예요.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녀 스스로가 한 번도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그게 진짜 끝이에요. 그날 밤 세진은 다시 한도윤의 아파트 앞에 섰다. 똑같이 떨리는 손, 똑같이 초라한 노크. 도윤은 문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몇 시간 동안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이웃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고 경비원도 휴지를 건네지 않았다. 그 어떤 남자도 그녀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는 유령이 되었다. 한때 도윤의 세상을 무너뜨리려 했던 여자가 지금은 그 남자의 기억 속에서도 완전히 사라진 존재. 그것이야말로 공개적 수치도 법적 패소도 언론 보도보다도 더 순수한 복수였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한때 누군가의 전부였던 그 남자에게 혜인은 그를 놀라게 했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커피 2잔을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빛은 조용했고 이해심 가득한 그 표정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산책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도심을 걸었다. 서로에게 잘 보이려 하지도 빈틈을 감추려 하지도 않으면서 웃음이 터졌고 그 웃음은 오랜만에 억지스럽지 않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달아지거나 평가받거나 스스로를 감춰야 한다는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좋았다. 그것보다도 그녀와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이 더 좋았다. 그날 밤 작별 인사를 나누며 혜인은 조용히 물었다. 아직 마음 한구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도윤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예전엔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없어요. 그러나 평온은 언제나 조용히 도전을 맞는다. 이틀 뒤 도윤은 한 통의 등기 서류를 받았다.
세진의 변호사를 통해 발송된 명예훼손 소송 예고장. 내용은 이랬다. 지연이 작성한 블로그 시리즈가 그녀의 사회적 직업적 명예를 돌이킬 수 없게 훼손했다는 주장. 도윤은 서류를 10분간 묵묵히 읽었다. 그리고 마른 웃음을 지었다. 이건 돈도 정의도 아니었다. 통제였다. 그녀가 던질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이자 초라한 흔들기. 그는 그 문서를 박소연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몇 시간 뒤 소연은 공식 반소장을 접수했다. 영수증, 사진, 그리고 지연과 세진이 과거 알리바이로 이용했던 정혜린의 증언서까지 첨부해. 소송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 그 변호사 사무소는 일주일 만에 철회 통보를 보내왔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세진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무음, 그녀를 보지 않는 단호한 거절. 그 모든 건 1000번의 고함보다 컸다. 그 침묵은 그녀를 스스로 선택한 폐허 위에 홀로 남기고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켰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는 예약을 잡고 세진이 수년간 찾아가지 않았던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찾았다. 꽃다발과 세진이 이사하며 두고 간 사진첩 한 권을 들고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그를 반겼다. 피보다 그를 더 따뜻하게 기억하는 눈빛으로 돌아서는 그에게 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였다. 넌 늘 그 아이가 감당 못할 만큼 큰 마음을 가진 아이였단다. 돌아오는 길, 그는 뭔가 정의를 세운 기분이 아니었다. 그저 자유로웠다. 그날 밤, 세진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이 이겼어. 그는 더 이상 읽지 않고 삭제했다. 왜냐하면 이젠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잘 사는 것,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잘 사는 삶이 어떤 기분인지 다시는 모르게 될 것이다. 6달 뒤, 도윤은 예전에 절대 오지 않던 서울 어느 오래된 거리의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떨어진 테이블 모서리, 시끄러운 대학생들, 날씨와 어울리지 않는 재즈를 틀어대는 바리스타. 하지만 그곳엔 무언가 인간적인 온기, 진짜 삶의 냄새가 있었다. 잠시 후 혜인이 활짝 웃으며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작은 머핀을 테이블 가운데에 놓으며. 혜인은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도윤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상처를 파헤치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도윤은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치유란 그런 것이구나. 크게 외치거나 선언하지 않아도 그저 아프지 않은 조용한 순간들. 세진에게서 연락이 끊긴 지도 몇 주가 흘렀다. 그녀의 SNS는 사라졌고 지인들, 심지어 참견 좋아하던 친구들조차 입을 닫았다. 소문에 의하면 다른 지방으로 이사했다는 말이 돌았다. 이름도 바꾸고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했던 듯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다. 이 시대의 평판은 스크린샷 하나로도 평생 따라붙는다는 걸. 그녀는 자신이 만든 자네로부터 절대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도윤은 이젠 더 이상 그녀가 고통받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철저히 파괴한 사람이었기에. 서지훈, 그는 아직 조사 중이었다. 서지연은 아이의 단독 양육권을 얻었고 웰빙 브랜드를 새로 시작해 배신당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엽서 한 장을 보냈다. 짧은 한 문장, 자유로운 모습, 우리 둘 다 잘 어울려요. 도윤은 그 엽서를 냉장고 문에 붙여두었다. 도윤은 미네인에게 모든 걸 말하진 않았다.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꺼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어느 저녁, 문득 그날의 공기와 혜인의 침묵이 그를 조용히 열어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복수가 날 강하게 만들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저 평온을 주었을 뿐이죠. 혜인은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세진과 혜인의 결정적인 차이였다. 세진은 그가 신성하게 여긴 모든 것들을
거래의 수단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혜인은 그의 일부를 뜯어내려 하지 않았다. 단지 그가 숨을 쉴 때 옆에 있고 싶어 했다. 그래서 도윤은 마침내 숨을 내쉬었다. 길고 깊게 그 숨결 속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매달려 있던 사랑을 수단으로 생각한 한 여자와의 끈을 조용히 놓아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남긴 상처에 평생 사로잡혀 살 것이다. 하지만 도윤은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다.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상처는 아물었고 숨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 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